은정의 손에 닿은 순간 오래된 서랍이 예상보다 쉽게 열렸다. 그 안에는 절대 열지 마시오라 쓰인 붉은 봉투, 그리고 경찰 공문서. 창수는 등 뒤에서 비명을 질렀다. 그걸 왜 열어? 당장 놔! 바닥에 흩어진 서류 위로 창수의 손이 떨리며 쏟아졌다. 그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떨림, 이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어. 오늘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당신도 어느새 이 집에 들어와 있을지 몰라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살포시 눌러주시고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한옥 양식으로 지어진 대저택의 안방에는 늘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정은 오늘도 어김없이 걸레를 들고 방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이 집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차갑기만 했습니다. 며느리, 오늘도 고생이 많구나. 시아버지 창수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돌려 인사를 드렸습니다. 창수는 언제나 그랬듯 무표정한 얼굴로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방 한구석 서랍장에 머물렀습니다. 아버님, 안방 청소는 다 끝났습니다. 다만 서랍 손잡이가 좀 헐거워져서 고쳐드릴까요? 서랍엔 손대지 마. 창수의 말이 은정의 말을 자르듯 떨어졌습니다. 은정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매번 들어온 말이지만 여전히 그 말투에는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지키려는 듯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창수는 더 이상 말없이 방을 나갔지만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서서 서랍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두려움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은정은 방 한쪽 구석에 자리한 오래된 나무 서랍장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서랍장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손뗄 수 없는 금기의 영역이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줄곧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서랍엔 손대지 말라고. 처음엔 단순히 개인적인 물건들이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오래된 사진이나 편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구시는 걸까요? 은정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가구들은 자유롭게 청소할 수 있었지만 유독 그 서랍장만큼은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먼지를 닦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호기심을 참지 못해 살짝 가까이 다가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창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호되게 야단을 쳤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의 창수는 평소와 달리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까지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님 표정이 너무 무서웠어요. 마치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은정은 걸레를 헹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었고 그 아래로는 남편이 심어놓은 국화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풍경이었지만 이 집에는 늘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 시집 온 게 아니라 시간 속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과묵했고 때로는 불편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남편 역시 아버지 앞에서는 말수가 적어졌고 집안 전체가 무언가에 눌린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그 서랍 이야기만 나오면 온 집안이 얼어붙곤 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하는 길에 은정은 다시 한번 안방을 돌아보았습니다. 서랍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위로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그 서랍만큼은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해요. 다른 건 다 허락하시면서 왜 그것만.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은정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자리했습니다.
도대체 그 서랍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 그리고 왜 시아버지는 그토록 예민하게 구는 걸까? 혹시 남편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여보, 아버님이 서랍을 그렇게 아끼시는 이유가 뭔가요? 한 번은 남편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면서 그런 건 묻지 말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순간 은정은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는 분명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고. 어머니, 저녁 준비 다 됐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모습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함 뒤에는 뭔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숨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그 서랍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온 가족이 잠든 후에도 은정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시아버지의 깊은 한숨소리와 함께 서랍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마치 그 서랍이 이 집의 모든 비밀을 품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은정은 평소처럼 안방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수는 마을 경로당에 나가셨고 남편은 일찍 출근해서 집에는 은정 혼자뿐이었습니다. 오늘은 구석구석 깨끗하게 해야겠어요. 은정은 걸레를 적시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소보다 꼼꼼하게 청소를 하던 중 서랍장 근처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순간 몸이 비틀거리면서 손이 자연스럽게 서랍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고장났다고 생각했던 서랍이 예상보다 쉽게 열렸습니다. 은정은 당황해서 얼른 서랍을 닫으려 했지만 이미 그 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함께 눈에 띄는 붉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봉투 겉면에는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절대 열지 마시오. 은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봉투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씨체가 시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누렇게 바랜 신문 스크랩이었고 어떤 것들은 공문서 같아 보였습니다. 이게 뭐죠?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은정은 조심스럽게 붉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두꺼웠고 안에 상당히 많은 서류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의 모서리가 낡아서 살짝 찢어진 부분으로 안쪽이 보였는데 흑백 사진 한 장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창수와 다른 남자 한 명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지만 왠지 어색한 웃음이었습니다. 배경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산속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걸 왜 열어? 당장 놓아. 등 뒤에서 창수의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정은 너무 놀라서 뒤로 뒤틀거리다가 그만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붉은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서류 몇 장이 흩어졌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안 돼. 그걸 보면 안 돼. 창수는 온몸을 떨면서 급히 서류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져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이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떨어진 서류 중 하나가 은정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경찰서 공문서 같아 보였는데 위쪽에 큼직하게 실종신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종백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괜찮아. 괜찮다고. 창수는 서류를 모두 봉투에 넣고 서랍을 꽝 닫았습니다.
그리고 은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 일은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우리 아들한테는 더더욱. 네, 하지만 아버님. 약속해.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이건 가족을 위한 일이야. 창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위협적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실종신고서라니 이종백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창수가 방을 나간 후 은정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보니 아까 떨어뜨린 서류 중 한 장이 침대 밑으로 굴러가 있었습니다. 이건 은정은 조심스럽게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복사본 같아 보였는데 위쪽에 경찰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는 글자들 사이에서 몇 개의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망사건 1989년 박창수. 이게 아버님 이름이네요. 은정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려 했지만 대부분의 글자가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어떤 사건과 관련된 경찰 서류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종신고서에서 사망사건으로 바뀐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집에 정말 뭔가가 숨겨져 있구나. 은정은 서류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1989년이라는 연도가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은정이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종백이라는 이름도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중요한 인물인 것 같았습니다. 사망사건이라고 했는데 혹시 누군가 돌아가신 건가요? 은정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들키면 큰일 날 것 같았지만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시아버지와 마주쳤을 때 창수는 평소와 달리 굉장히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은정의 눈치를 살폈고 말수도 평소보다 더 적었습니다. 며느리, 아까 그 일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지? 네, 아버님. 걱정 마세요. 하지만 은정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문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1989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이종백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왜 시아버지는 그렇게까지 숨기려고 하는 걸까? 그리고 실종해서 사망으로 바뀐 이유는 뭘까? 그날부터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공포가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밤이 되어도 은정의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서류가 맴돌았습니다. 특히 사망사건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혹시 시아버지가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닐까? 은정은 베개 위에 머리를 묻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살아야 하는 걸까? 아니면 진실을 찾아봐야 하는 걸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서류의 내용들이 맴돌았습니다. 이종백이라는 이름, 1989년이라는 연도, 그리고 실종해서 사망으로 바뀐 사건.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 전체 그림을 그려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은정은 용기를 내어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상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동네 소식통으로 유명한 김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혹시 과거 일에 대해 무언가 아실 만한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은정이구나. 어쩐 일로 이런 데까지? 김할머니는 반갑게 은정을 맞아주셨습니다. 은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혹시 우리 동네에서 예전에 실종된 분이 계셨나요? 한 30년 전쯤에요. 김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를 떠올리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실종. 그러고 보니 있었지. 이종백이라는 사람. 그때 온 동네가 난리였어. 은정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서류에서 본 바로 그 이름. 어떤 분이셨나요?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이었어. 이 동네 땅을 사려고 했나 봐. 그런데 갑자기 사라져버렸지. 가족들이 찾으러 와서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그랬는데 김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듣고 있을까봐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 사람이 사라지기 전에 동네 누구하고 싸웠다는 소문이 있었어. 누구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내 시아버지 말이야. 땅 문제로 말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 은정은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역시 시아버지와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분은 결국 어떻게 되신 건가요? 모르지. 찾지 못했거든. 그런데 이상한 건 말이야. 할머니는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갑자기 수색이 중단됐어. 가족들도 더 이상 오지 않고 경찰도 그냥 넘어가 버리고 뭔가 이상했지. 은정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혹시 그 후에 그분에 대한 소식은 없었나요? 글쎄, 몇 년 후에 산에서 유골이 발견됐다는 소문은 있었어.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지. 그냥 소문일 뿐이었으니까. 은정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종백이라는 사람은 분명 시아버지와 땅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그 후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망한 것으로 처리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은정은 몰래 그 서류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희미한 글씨들 사이에서 몇 개의 단어가 더 보였습니다. 진술 누락자 박창수, 목격자 증언 취소, 사건 종결. 은정은 손이 떨렸습니다. 진술 누락자라는 것은 창수가 경찰 조사에서 빠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 증언이 취소되었다는 것은 누군가 압력을 가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었습니다. 나만 모르고 모두가 아는 것 같은 공포. 은정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예민한 반응, 숨겨진 서류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증언까지. 저녁이 되어온 가족이 모였을 때 은정은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 동네에서 예전에 실종된 분 있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남편의 수저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동네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셔서요. 창수가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옛날 일은 묻지 마라. 알아서 좋을 것 없어. 그 말투에는 평소보다 더 강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은정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을 보니 이들도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베개 아래 숨겨둔 서류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글씨들은 더욱 불길해 보였습니다. 특히 박창수라는 시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부분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정은 결심했습니다. 이 일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더 이상 이 무거운 비밀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은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찬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비밀들이 깨어나려는 신호 같았습니다. 은정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은정은 마을 노인회관을 찾았습니다. 어제 김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노인회관에는 동네의 터줏대감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박 회장님이 가장 오래 이 동네에 사신 분이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은정이구나. 무슨 일로? 박 회장님은 친근하게 맞아주셨지만 은정이 꺼낸 질문을 듣고 나서는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회장님, 혹시 30년 전쯤에 이 동네에서 실종된 이종백이라는 분 기억하세요? 박 회장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은정을 조용한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그건 아주 오래된 일인데. 그냥 궁금해서요. 어떤 분이셨나요? 회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말이지. 서울에서 부동산업을 하던 사람이었어. 이 동네 땅들을 싸게 사서 개발하려고 했지. 그때만 해도 이 동네가 지금처럼 발전하기 전이었거든. 은정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그 사람이 매수하려던 땅 중에 창순의 땅도 있었거든. 근데 창수가 팔기를 거부했지. 왜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라고 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이종백이라는 사람이 계속 압박을 했어. 돈도 더 주겠다고 하고 나중에는 협박 비슷한 것도 했다더라고. 은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협박이요? 응. 창수 아내가. 그러니까 내 시어머니 말이야. 그분이 살아계실 때였는데 이종백이 그분을 괴롭혔다는 소문이 있었어. 어떻게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혼자 있을 때 집에 찾아와서 겁을 주고 그랬다더라. 창수가 없을 때를 노려서 말이야. 박 회장님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창수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 그날 저녁에 둘이 큰 싸움을 했다더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종백이 사라진 거야. 흔적도 없이. 은정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럼 경찰 조사는요? 물론 했지. 가족들이 신고하고 난리였어. 그런데 이상한 게 창수가 조사에서 빠졌어. 왜요? 그게 창수가 그날 밤 어디 갔다 왔다는 증인이 있었거든. 마을 이장이 증언했어. 창수가 자기 집에서 밤새 화투를 쳤다고. 은정은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글쎄, 당시에는 그렇게 믿었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회장님은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 첫째, 그 화투 자리에 있었다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어. 둘째, 이종백의 차가 산속에서 발견됐는데 왜 거기까지 갔는지 이유가 없었지. 그리고요, 마을 이장이 갑자기 증언을 바꿨어. 처음에는 확실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 은정은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누군가 압력을 가한 건 아닐까요? 박 회장님은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런 소문도 있었어. 창수가 이장한테 뭔가를 주었다는. 돈인지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은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증인을 매수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아버님이?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그 이후로 창수가 완전히 달라졌지. 말수도 적어지고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고
그때 노인회관 입구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다른 어르신이 들어오시는 소리였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자. 그리고 은정아, 괜한 일에 관여하지 마라. 과거 일은 과거에 묻어두는 게 좋아. 박 회장님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은정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더욱 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정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정말로 이종백을 해친 것일까?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증인을 매수한 것일까? 집에 도착해서 점심을 준비하면서도 은정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경로당에서 돌아와 점심을 드셨지만 은정에게는 그 모습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그런 일을 하신 건가요? 은정은 마음속으로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일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돌아왔을 때 은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아버님이 예전에 누군가와 크게 싸우신 적 있나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자꾸 그런 걸 물어? 아버지한테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아버지가 싫어하셔. 남편도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은정은 이제 혼자서라도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 회장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증인 매수, 바뀐 증언, 그리고 산에서 발견된 차.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은정은 용기를 내어 읍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30년 전 사건 기록을 볼 수 있을지 물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사건이라 쉽게 공개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실망한 채 돌아오는 길에 은정은 우연히 동네 도서관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당시 신문 기사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도서관 사서에게 1989년 지역신문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래된 신문들이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해의 신문들을 하나씩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6월, 7월, 8월. 계속 넘기다가 9월 초 신문에서 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서울 부동산업자 산에서 실종 이종백 씨 가족 수색 요청.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더 많은 정보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종백이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창순의 집 근처였다는 것, 그리고 그가 대규모 매입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신문에는 놀라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실종자 수색 중단 가족 측 더 이상 수색 원하지 않아. 은정은 이상했습니다. 가족이 갑자기 수색을 원하지 않는다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더 뒤에 신문을 찾아보니 그로부터 3년 후인 1992년에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에서 신원미상 유골 발견 부패로 신원하긴 어려워. 기사는 짧았지만 발견 장소가 이종백이 실종된 지역과 비슷했습니다. 은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그 유골이 이종백의 것은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정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종백은 창수의 아내를 괴롭혔고 창수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뭔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 이종백은 사라졌고 나중에 유골로 발견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창수는 마당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침울해 보였습니다. 은정이 다가가자 창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 요즘 어디 다녀오냐? 그냥 장 보러 나갔다 왔습니다. 창수는 은정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혹시 이상한 소리 들었나? 무슨 말씀이세요? 창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야, 세상에는 알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 특히 가족을 위해서는 더욱 그렇지. 은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다만, 과거 일은 과거에 묻어두는 게 좋다는 얘기야. 그때 창수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은정은 처음 보는 시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나는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내 아내를 괴롭히는 그자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창수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자가 또 집에 왔어. 아내가 혼자 있는 걸 노리고 말이야. 내가 돌아왔을 때 아내는 울고 있었어. 그자가 아내에게 손을 댔다고 했어. 은정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나는 미쳤어. 그자를 찾아가서 따졌지. 그런데 그자는 오히려 웃으면서 말하더라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내가 땅을 팔 때까지 말이야. 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나는 돌을 집어들었어. 그냥 위협하려고 했는데 그자가 나를 밀치면서 욕을 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창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자가 쓰러졌어.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은정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나는 무서웠어.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자를 산에 묻었어.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창수는 고개를 들어 은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장을 찾아갔어. 내가 그날 밤 화투를 쳤다고 증언해달라고. 돈도 줬어. 은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넌 어떻게 이 일을 알게 된 거야? 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랍에서 서류를 봤어요. 창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나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그 서류들은 내가 죽으면 태워버리려고 모아둔 거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창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 아이들까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회의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눈물과 침묵이 반복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회의가 끝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창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남편은 말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은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은정이 아침 준비를 하러 부엌에 나갔을 때 창수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끝내야 해. 더 이상은 안 돼. 은정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창수는 고개를 돌려 은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하룻밤 사이에 더 늙어 보였습니다. 며느리야, 나는 결정했어. 무슨 결정이요?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겠어. 은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그러시면 안 돼요. 벌써 30년이나 지났는데. 그래서 더욱 그래야 해. 30년 동안 거짓으로 살아왔으니까. 창수는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바른 길로 가야겠어.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때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술 때문인지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뭐라고 하셨다고요? 자수하겠다고 했어. 남편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지금 자수하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 어떻고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이야.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부자 간의 격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정은 가운데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아버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당신도 미쳤어요? 우리 가족 생각은 안 해요? 은정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시작한 거죠? 괜히 과거를 들춰내서. 은정은 마음이 아팠지만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비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버님도 우리도 모두 진짜 마음의 평화를 못 얻고 사셨잖아요. 창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아. 나는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 매일 밤 악몽을 꿨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도 어려웠어. 아버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종백 가족들을 생각해봐. 그들은 아직도 가족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을 거야. 은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창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종백의 가족들도 30년 동안 진실을 모른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이종백 가족들에게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남편은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자수하는 게 답인가요? 이미 모든 게 끝난 일인데. 끝난 게 아니야.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끝나지 않은 거야. 창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경찰서에 가겠어.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 할머니에게 인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무거운 분위기를 잠시 바꿔놓았습니다. 창수는 아이들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세 사람은 다시 심각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정말 자수하실 거예요? 응.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은정은 창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저도 함께 가겠어요. 뭐? 저도 이 일에 관련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님 혼자 가시게 할 수는 없어요. 남편은 두 사람을 말렸지만 이미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 창수는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평소에 입지 않던 정장이었는데 마치 중요한 자리에 가는 것처럼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며느리 고맙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이 짐을 지고 살았을 거야.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오히려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넌 옳은 일을 한 거야. 창수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그 붉은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야지. 증거니까. 은정은 그 봉투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 봉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후회 안 하세요? 창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이미 30년 동안 충분히 했어.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할 때야. 오후 3시 창수와 은정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창수가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앞으로 힘들어질 텐데 견딜 수 있겠나? 네, 아버님. 진실이 밝혀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라도 바로잡자. 두 사람은 경찰서 앞에 도착했습니다. 창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경찰서 문을 열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입니다.
경찰서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창수와 은정이 들어서자 젊은 경찰관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창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수요? 어떤 사건인가요? 30년 전, 198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경찰관은 창수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상급자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중년의 경찰관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종백이라는 사람을 제가 죽였습니다. 경찰관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1989년이라는 해는 너무 오래전이었고 그들 중 누구도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그 사건 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경찰관이 오래된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이종백 실종 사건이군요. 당시 미해결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습니다. 창수와 은정은 놀랐습니다. 공소시효요? 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인데 이미 30년이 지났으니까요.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창수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제 자수는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까?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진술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창수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을 벗어버리려 했는데 법적으로는 이미 끝난 일이라니. 아버님, 괜찮으세요? 은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처벌받고 싶었는데. 창수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끝난 건 아닙니다. 유가족들에게 알려드려야죠.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이종백 씨의 가족 연락처를 찾아보겠습니다. 아직 살아계시다면 연락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은정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님, 3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없다니. 하지만 진실을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뭔가 더 해야겠어.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공소시효가 지났대요. 법적으로는 처벌받을 수 없다고. 남편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하지만 창수는 달랐습니다. 다행이 아니야. 나는 죗값을 치르고 싶었는데. 그날 저녁 은정은 붉은 봉투 안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놓쳤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봉투를 불태워 주길. 그게 내가 바라는 마지막 잡이다. 은정은 그 메모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수는 죽을 때까지 이 비밀을 혼자 가져가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은정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진실을 단순히 묻어버리는 것이 옳은 일일까? 이종백의 가족들은 어떻고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다음 날 은정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역 신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30년 전 실종 사건에 대한 기사를 쓸 수 있을까요? 어떤 사건인가요? 이종백 실종 사건입니다. 새로운 증언이 나왔어요. 신문사 기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며칠 후 은정은 기자와 만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창수의 동의를 받은 후였습니다. 일주일 후 지역 신문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묻힌 진실, 30년 만에 수면 위로
이종백 실종 사건의 새로운 증언. 기사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고 이종백의 가족들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창수가 답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른 길로 가자. 이종백 가족들을 만나서 사과하고 그분이 묻혀 있는 곳도 알려드리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며칠 후 이종백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미 50대가 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창수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이루어진 만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종백의 아들과 창수는 함께 산으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의 현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은정과 남편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지만 창수는 정확히 그 장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큰 바위 옆 소나무 두 그루 사이에 작은 공터였습니다. 여기입니다. 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종백의 아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흙을 한 줌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찾았습니다. 경찰과 법의학자들이 도착해서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마침내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종백의 유해였습니다. 그날 저녁 창수는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정이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이상해. 30년 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았는데 마음이 가볍지가 않아. 당연하죠.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니까요. 창수는 은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이 비밀을 안고 죽었을 거야.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가족이 어떻게 될지. 그런데 지금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며칠 후 이종백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3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창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이종백의 아들이 창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창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를 찾지 못해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포옹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자 창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요양원에 들어가겠어.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요? 이 집에서 계속 살기가 힘들어. 그 서랍을 볼 때마다 그날이 생각나거든. 은정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서랍은 치워버리면 되잖아요. 아니야. 문제는 서랍이 아니라 내 마음이야. 창수는 단호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어? 그리고 가끔 이종백 가족들도 만나고 싶고. 가족들은 창수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일주일 후 창수는 읍내의 좋은 요양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요양원에 정착한 창수는 예상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은정은 일주일에 2번씩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손자들도 함께 데리고 가서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요양원 생활은 어때요? 좋아. 마음이 편해졌어. 창수는 정말로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그 서랍은 어떻게 됐어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아, 그 서랍? 할머니가 치웠어.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예 없애버렸어요. 잘했어. 이제 그런 건 필요 없으니까. 어느 날 은정은 안방을 청소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서랍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아버지 상태 어때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봤어요. 다행이네요. 남편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진실이 밝혀진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계속 숨기고 살았다면 우리 가족 모두 힘들었을 거예요. 은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 후 지역신문에 또 다른 기사가 실렸습니다. 용서와 화해, 30년 만에 치유, 이종백 가족과 가해자 가족의 만남. 기사에는 창수와 이종백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본 동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복수나 증오가 아닌 용서와 화해를 선택한 이종백 가족의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은정은 안방에서 새로운 서랍장을 들여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비밀도 없는 평범한 서랍장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은 숨기지 않습니다. 은정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집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평화와는 달랐습니다. 거짓 위에 쌓인 평화가 아니라 진실 위에 세워진 진짜 평화였습니다. 요양원에서 창수는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야 떳떳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종백의 아들도 가끔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국화꽃을 가져왔어요. 고맙다.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내가 잘못했지. 이제 다 과거 일이에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어느 날 저녁 은정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서랍은 닫는 것이 아니라 여는 것에서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진실을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게 진짜 해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서랍을 열어본 적이 있나요? 그 안에는 사진이 아니라 사람이, 그리고 가족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들의 서랍은 영원히 열려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으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